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나른함을 날려줄 유쾌한 시사수다.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호로록의 최지은입니다.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마이TV에서는 오늘 오전부터 생중계로 계속 여러분과 함께 이 화면을 중계해드리고 이야기도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금 다른 채널로도 생중계가 계속되고 있고요. 뉴스 호로록 보시고 생중계는 계속 이어드릴 테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지난 정부 당시에 보수 정권에는 없는 투사가 되려고 정치권에 들어왔다 이렇게 스스로 밝혔었죠. 싸움의 목적은 정권 교체인가라는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답할 정도로 거침없는 언행을 보여준 인물인데요. 오늘 뉴스 호로록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장 소식도 전해드리면서 이분과 함께 전국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과 귀가 즐거운 시사수다 7월 24일 수요일 뉴스 호로록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분의 통찰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수요일은 역사학자 전우용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별로 예. 유쾌하거나 즐겁거나 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프로그램 컨셉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유쾌하고 뭔가 산뜻한 그런 나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섞어서 이렇게라도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시대가 그렇다 보니까 예. 제가 좀 소환하는 역사적 기억들도 대체로 좀 우울하고 그런 것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한 얘기 싫어하시는 분들 네. 보지 마십시오.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울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예 나가시라고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때로는 힘들더라도 그런 어떤 불편한 기억들을 정면으로 마주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있을 때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치유하는 가장 좀 전공법이죠. 예. 가장 정통적인 방법, 상처를 들여다보는 것. 예. 예. 그래서 뉴스 호로록이 이름은 뉴스 호로록이지만 좀 그걸 불편하더라도 좀 마주하는 그런 느낌으로 일주일의 중간 수요일 가장 피곤할 수도 있는데 우리 전용 선생님과 함께 그 이야기를 좀 정면 돌파하는 느낌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그 현안을 좀 짧게 여쭤보고 좀 사실 저는 이 단어가 우리 선생님과 함께 이 단어에 대한 얘기를 하는 날이 왜 와야 하지라는 의문이 생길 정도로 좀 뭐랄까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긴 한데 어쨌거나 일단 현황부터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내정자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진숙 씨 색깔론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나눴잖아요. 뭐 좌파 연예인, 우파 연예인 이렇게 나누기도 했었고 작품에 대해서도 나누기도 했었고 방통위원장으로 이진숙 씨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계세요? 사람에 대한 평가를 저는 뭐 그동안 공부를 하면서도 사람 얘기는 잘 안 썼어요. 예. 쓰기가 어렵고 어려운 것보다도 사실 사람보다는 한 시대의 조류, 사조 이런 것들이 더 중요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개인에 관한 논문들은 거의 안 썼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우리 시대의 사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은 좌우로만 나뉘는 게 아니라 네. 위아래로도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수준이 문제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데 수준보다 좌우가 더 중요하다. 예컨대 윤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 예.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면 수준 문제를 부차화해요. 그리고 수준 문제를 부차화하게 돼버리면 인격의 수준에서도 그레샴의 법칙이 작동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적 수준이 높고 좀 인격적으로 좀 포용력이 큰 이런 사람들은 극단주의로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우극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어져요. 예. 인간에 대한 예의가 사라지면서 세상 모든 것들이 좌냐 우냐로만 보이지 네. 그 수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진숙 씨가 네. 영화를 왜 근데 우리가 영화 기생충 그러면 네.
그 영화의 수준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게 좌파 영화인지 우파 영화인지를 따지고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네. 보통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그래서 아카데미상을 준 거죠. 음. 좌파 영화라서 아카데미상을 준 게 아니라 네. 수준 높은 영화라서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수준이 안 보이고 좌우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 영화, 우파 영화, 좌파 연예인, 우파 연예인만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보다 보면 본인도 수준이 바닥으로 떨어져요. 우리가 이제 좌우할 것 없이 극단주의가 지배하는 그 횡행하던 시절에 예를 들어서 히틀러의 그 이제 유대인 학살, 그 다음에 시간으로 말하죠. 우리의 경우에 제주 4.3 이후에 한국 전쟁 중에 민간인 양민 학살, 그리고 중국에서 진행되었던 문화대혁명,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졌던 네. 이제 킬링필드, 이런 사건들이 전부 극단주의가 저지른 사건이거든요. 이건 사람의 인격 자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념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좀 성향을 이제 인간이 저만 보이고 인간의 수준을 보지 않으면, 저만 있고 높낮이가 없으면 어느 수준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사례들이 좀 계속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그런 사례 중에 하나다. 음. 그래서 방통위원장으로 적합하냐? 음. 그 질문에 대답하기 좀 부끄럽네요. 예. 네. 저는 지금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인간에 대한 예의 부분의 측면에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전에 인사청문회 과정 중에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 관련에 대해서 사과할 수 있느냐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진숙 후보자가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주신 부분이 딱 들어맞는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이 예. 없어요. 남의 고통을 같이 느끼려고 하는 그런 연대의식도 없고요. 동정심도 없어요. 극단주의가 되면 그런 문제들이 그러니까요. 생기거든요. 그리고 예. 본인은 극우가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더 위험해요. 본인의 질환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이 더 차이거든요.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알고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그것도 없으면 아니죠. 더 위험하다. 더 위험하다. 위험한 인물이다. 저는 뭐 어떻게 할지 뻔히 보여요. 이번에 이제 비슷한 좀, 왜 이 정권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이제 네. 정부 요직 이게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국방부 장관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물풍선이 자꾸 날아오니까 오물풍선을 보내는 곳에 원점 타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원점 타격. 근데 그렇게 원점 예. 타격을 해버리면 북한은 북한대로 여기서 이제 그 삐라 보내는 곳, 네네. 대북 전단 보내는 곳에다 원점 타격할 명분을 얻게 되는 거죠. 이건 전쟁이에요. 그럼 그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해요. 이게 왜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할 수 있다느니, 뭐 힘으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니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네. 기본적으로 생명에 대한 외경심,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이런 외경심이 없어요. 이게 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예. 참사, 오송 참사, 최상병 사건에 이르기까지 모든 죽음을 정치적 이해적 득실로만 판단하지 일단 애도하는 예. 그 마음 자체를 보여준 적이 그러니까요. 없어요. 그게 이제 이 극단주의의 심각한 폐단이다. 심각한 폐단이 아니라 정말 극단적인 폐단이다. 네. 이렇게 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와 관련된 질문은 짧게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의 주제로 꼽아주신 키워드가 무속과 정치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주셔서, 이거를 사실 우리 역사 선생님을 모셔놓고 다른 역사적인 이야기가 참 들을 게 많은 것 같은데, 무속, 이게 가장 역사적이죠. 정치가 무속으로부터 시작했으니까. 재정일치 사회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고대사 공부할 때 나오잖아요. 뭐 부연이 뭐 사만인이 재정일치 사회였다. 그 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속이거든요. 샤머니즘이죠. 네. 샤머니즘에 입각한 정치를 해왔다가 점점 이제 정교 분리 또는 재정 분리 원칙으로 인류가 진화해 왔고, 그러면서 뭐 이제 이른바 샤머니즘과 정치가 전혀 다른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하나였다가 이제 둘로 분열된 것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서 종종 이게 다시 합쳐지는 일들이 생겨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무속 정권에 가까운가, 무속 정치에 가까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네. 때 이런 것들이 어떤 결말을 네네. 낳을 것인가 좀 예상해보고 그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2024년이잖아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진짜 제가 역사 교과서에서 배운 샤머니즘, 제정일치 사회는 정말 저 옛날 옛적 시대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지금 2024년과 뭔가 연관고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어떠세요? 연관고리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어디에서 느꼈냐면 TV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왕자 써왔잖아요. 예. 일단 거기에서 주술이라고 그러죠. 충격을 느꼈어요. 그렇죠. 이거는 뭔가 주술이에요. 해석이 안 되잖아요. 아니 해석이 되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주술이죠. 주술. 그런 많이 가요. 그런 거 아니면 사실 해석이 안 지금도 되니까. 많이 해요. 예를 네. 들어서 아직도 어디 좀 상가에 가서 빈소에 가서 이제 문상하고 오면 집에서 뭐 이제 소금 소금 뿌리거나 뿌리고, 아니면 예. 갈 때 무슨 뭐 뭘 가지고 가면은 네네. 이제 괜찮다거나 이런 일들은 아직도 관습적으로 남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민간에서 그런 관습들이 있고 또 뭐 이제 입춘이 되면 입춘대길, 대길. 건양대경 같은 거를 이제 문 앞에다 써붙이고 일종의 이것도 주술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민간에 남아 있기 때문에 또 남아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이제 의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이제 왜 우리가 뭐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이제 장난삼아 농담 어떻게 보면 장난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진지하기도 하고 무슨 서로 이제 이성을 사귀면서 잘 될지 궁합을 본다든가 그러면 이제 꽃잎을 뜯어다가 꽃잎점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점을 여러 가지 치죠. 하죠. 네. 결혼해도 될지 그렇죠. 알아보기도 하고 또 점집에 궁합도 가서 보고, 물어보기도 예. 하고 뭐 이사 갈 때 이사 가는데 손 없는 날 찾기도 네. 하고 굉장히 이제 우리 역사 전체에서 보자면 이 무속과 같이 동거한 기간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쉽게 좀 빠져들기 쉬운 그런 좀 근데 이게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일단 좀 무속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예. 그런 통틀어서 면들이 좀 무속. 있어요. 예. 왜 무속이냐부터 좀 짚고 네네. 넘어갈까요? 종교학자들 중에 일부는 이거 이제 무속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실제로 그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 사람들은 이 좀 믿음을 통해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의 종교적 만족도를 얻기 때문에 이건 무교로 좀 격상해 줘야 된다. 또 한국에 이제 종교인 평화회의 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7대 종단 예. 이제 들어가 있는데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그리고 기타 민족 종교 이렇게 7단 교단이 들어가 있어요. 기타 민족 종교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기도 해요. 근데 엄밀하게 종교학자들이 좀 이야기할 때는 종교의 3요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종교의 3요소요? 예. 어떤 게 있습니까? 뭘 것 같아요? 종교의 3요소. 종교로서 이제 인정을 받으려면 첫째로는 교조가 있어야 돼요. 교조. 예. 뭐 신은 다 믿지만 이게 유일신이냐 네. 아니면 이제 다신이냐 이런 네. 관계없이 이 종교의 교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는 신이 아니에요. 네. 불교의 교조이죠. 그렇죠? 교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사제들로 구성되는 교단이 있어야 돼요. 교단. 이 사제들 간의 네트워크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함께 이제 어떤 한 종교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공유하고 또 이른바 이 종교적 가르침의 원칙을 공유하는 이제 교단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교리가 있어야 돼요. 교리. 예. 근데 이 무속이 부교가 못된 이유는 일제강점기 이걸 미신이라고 불렀어요. 예. 이게 다 없어요. 해당되는 거는 없네요. 여기 보면은 교리가 뭐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통일된. 그렇죠. 예. 교리도 없고 교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죠. 또 일부는 이제 단군 우리나라 샤머니즘은 단군에서 시작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많은 좀 무속인들이 자기 몸주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게 각자 받는 내림신이 다르잖아요. 몸주가 어떤 달라서 예. 어떤 분은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몸주 역할은 이제 관우가 해요. 관우신. 중국의 신인 중국의 군신이자 제신인 아. 관우가 맡고 있고요. 이게 내게 나면 또 좀 짚고 넘어가죠. 예. 뭐 본인들이 알면 들으면 또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무속의 몸주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첫째로는 살아서 좀 용력이나 지혜가 보통 사람과 달라야 해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야 한다. 근데 두 번째로는 근데 억울하게 죽었어야 된다. 왜 억울하게 죽어야 하냐면 억울하게 죽어야 이 혼백이 홀령이 네. 하늘로 못 돌아가고 부천을 떠도는 부천을 떠돌면서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갈 기회를 노린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일부 좀 무속인들은 그런 사람의 대표격으로 예수를 뽑고 예수가 자기 몸주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네, 물 좀 드시고. 네. 지금 관우신이 그런 케이스에 해당한다. 그렇죠. 대단히 탁월한 좀 무장이었는데 예.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목 잘려서. 그런 이제 면도 있고 또 이 사람은 중국의 군신이자 예. 그 임진왜란 중에 우리나라의 제신 군신 겸 제신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어요. 근데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제 그 무속은 그래서 종교로 부족하다 해서 일반적으로 종교학적으로는 이제 종교로 안 부르고 그냥 풍속이다 해서 무속이라고 부르죠. 샤머니즘은. 예.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교구조, 교리, 교단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모든 종교는 교리 자체가 그래요. 이것이 자비를 이제 강조하든 평화를 강조하든 사랑을 강조하든 간에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선악을 나눈다. 종교는 이제 기본적으로 선악을 나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개신교, 천주교 보면 천사가 있고 악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사탄이 있고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사의 말을 들어야 되고 사탄과는 싸워야 되는 게 네, 네.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권선징악이에요. 네, 네. 모든 종교는 사실은 인간 내면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사실은 선을 부추겨야 되고 악을 억눌러야 사람도 선해지고 공동체도 선해지고 공동선이죠. 예. 그러니까 공동선을 추구하면서 권선징악하는 교리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 그게 이제 근현대 종교의 특징이에요. 근데 무속에는 이게 없어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라면 개인의 욕망을 뭐 이렇게 그 신내림을 통해서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뭘 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내가 잘 되기 위해서라면 남을 저주해도 돼요. 그렇지. 수많은 저주 사건들은 거기서 나와요. 그럼 인형 만들어서 막 찌르고 그렇죠. 바늘로 찌르고 막 이런 것도 네, 있었잖아요. 이런 주술들이 있죠. 인형을 예. 만들어서 찌른다거나 누가 안 되기를 뭘 써가지고 부적을 만들어서 안 되기를 바란다거나 이런 일들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종교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지배적인 거죠. 그러니까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사람보다 그것도 대통령 후보 좀 대선 토론회에 예. 보일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주술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사례였죠. 그건 이제 굉장히 위험하다. 왜 위험하냐면 이제 다른 걸 떠나서 어떤 종교든 뭐 정치 지도자가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건 없잖아요. 예. 근데 다른 걸 떠나서 전 선의 개념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공동선에 해당하지 않는 개념이잖아요. 공동선에 대한 개념이 없다. 그러니까 왕은 내가 그냥 잘 되기 위한 거, 예. 개인의 욕망의 측면인 거지. 첫 번째 그거죠. 내가 왕이 될 수 있다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제 그래서 그 무렵에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왔던 것이 뭐 어떤 법사가 소를 산채로 잡았다는 가죽을 벗겼다는 등 이런 식의 반생명적이고 잔인한 이런 의식을 치렀다는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공동선 자체가 붕괴되겠구나 하는 이제 첫 번째 그런 느낌 가지셨어요. 그때 두려움이 그거 들었던 것이죠. 보시고. 예, 이건 이제 일단 그게 없어요. 예. 나만 잘 되면 돼라고 하는 것에 고대 버전이거든요. 현대 예. 버전이기도 하고요. 고대부터 이어져온 네네네. 공동선의 개념이 없는 공동선이 있다 하더라도 부차적인 이제 그런 좀 종교적 속성,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느꼈던 두려움이고 두 번째 진짜 두려움은 한국 개신교 대다수가 그걸 알면서도 지지했다는 거예요. 저건 분명히 미단을 넘어서서 예. 반기독교죠, 반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라고 불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주술과 무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도 한국 개신교가 그걸 용인할 뿐만 아니라 지지했다라고 하는 대부분이 특히 대형 교회들이 그 사실이 더 두려웠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한국 개신교는 개신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무속의 일부로 흡수돼 버린다. 이미 흡수돼 버렸다.
저게 어떤 공동선이 있느냐?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종교 같은 경우는 교조, 교단, 교리의 그 3대 요소를 갖춰서 공동선을 추구하는 일종의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정면 배치되는 이렇게 사람이 등장을 해서 예.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는데 거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종교로서 과연 정상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지지를 했잖아요. 심지어 지지를 지지 결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지지하자고 이렇게 목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런 데가 한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이제 이건 좀 우리 사회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특히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부패를 막는 기능을 하는 것이 종교였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공동선에 대한 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만들고 예. 또 실제로 모든 종교가 좀 약자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늘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이제 늘 그러지는 않았지만 뭐 종교사를 보면 또 그 자체로도 굉장히 좀 부끄러운 일들이 많지만 그런 일들을 해왔었는데 근데 이제 대놓고 무속에 의존하는 사람을 지지하고 국가의 지도자로 섬기자 이렇게 되면 이건 이제 종교로서의 이제 자정 기능을 이제 완전히 상실해 버린 상태다라고 봤던 거죠. 그리고 이 상황이 이제 하나는 이제 무속과 주술에 의존하는 사람이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된다는 현실 되었다는 현실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 종교계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예. 거기에 그것을 지지하고 거기에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또 거기에 네. 신도들에게 지지하라고 요구하고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현실. 결국은 이제 무속 지배 국가가 되기가 국가가 돼버렸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이제 정치적 현상들을 보면서 무속 지배 국가라고 하는 것이 보였던 모든 부정적인 모습들이 예. 이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걸 또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런 지점들을 애초에 초반부터 느끼셨다. 그러면 이제 저는 좀 더 질문을 넓게 드려보고 싶은데요.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의 등장을 한 인물들이 있었습니까? 아니 역사적으로 무척 많죠. 대표적인- 늘 많지. 뭐 대표적으로 이제 러시아 망할 때 나왔던 이제, 라스푸틴. 라스푸틴이라든가 뭐 이런 늘 있었어요. 늘 근데 역사적으로 망할 때 항상 망할 때. 예, 망하기 직전에 항상 이렇게 나왔죠. 예컨대 국민왕 때 신돈을 그렇게 예. 이제 일종의 좀 주술로서 왕을 현혹시켰다는 얘기들도 있고 조선왕조 개창한 직후에는 이제 아예 고려의 마지막 직전 두 왕이죠. 우왕, 창왕을 신우, 신창이라고 그랬어요. 국민왕의 자식이 아니라 신돈의 자식들이다라고 이제 못을 공식적으로 못을 박았었죠. 그런 식의 이제 국민왕 고려 시대 말기, 조선 시대 말. 요건 좀 조선 시대 말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세계사적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신통력을 가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은 워낙 많고 어떤 건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일단 이 샤머니즘을 좀 알기 쉽게 이해를 좀 그러니까 이제 이건 다 샤머니즘인데 뭐 아니면 이제 예지력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왜 사람들은 이걸 믿어왔느냐? 아직도 일부 좀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말로는 이제 뭐 장난삼아 재미삼아 이런다면서 그런 식의 주술적 행동들을 계속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일종의 좀 그 혼백에 대한 사고가 있어요. 아까 저 관우 얘기를 했지만 예.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뛰어났던 사람이 억울하게 죽고 나서 그 영혼이 하늘로 못 가고 구천을 떠돌다가 이제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돼 네. 있는 대리인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이제 이 존재는 시공을 초월한 존재죠. 그러니까 과거의 일을 꿰뚫고 미래를 내다본다. 이런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아주 고대부터 시작된 좀 주술이에요. 네. 그래서 재정일치 사회가 나왔고 이런 식의 종교적 태도가 이제 정치적으로
유능하다고 판단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있어요. 뭐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도 있고 그렇죠. 예. 예언자, 예지자. 네. 기본적으로 기독교에서도 이제 그 예언자라고 그래 예지자, 선지자 똑같은 말이에요. 예. 남보다 먼저 아는 자, 시간을 초월하는 자 이런 믿음들은 사실 모든 종교에 다 많건 적건 있어요. 다 있어요. 이제 이게 교리 교단이 있느냐 이런 것과 관련이 있을 뿐이지. 있는데 주로 이제 어떤 방식들로 이런 좀 그 무속적 또는 일종의 샤머니즘이든 아니면은 종교라고 보기 어려운 이런 좀 요승 보통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이런 사람들이 권력에 접근하냐면 우연히 이것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무속인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신이 들릴 때는 신이 들어와서 아주 신통해지는데 이 신이 변덕스럽대요 대체로. 예. 그래서 조금 지나면은 빠져나가 버린대요. 딴 데로 간대요. 그래서 그런데도 이 사람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여전히 신들린 것처럼 거짓 생세를 하는 경우가 예. 많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어쩌다 맞추면 신임을 얻어요. 신임을 얻으면 그다음부터 이제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지죠. 명성황후와 관련된 진령군 얘기는 워낙 유명해요. 어떤 거냐면 명성황후가 이모군란 때 충주로 피난 갔다가 그 동네에 유명하다는 무당을 불러서 언제쯤이면 내가 이 곤경에서 벗어나 서울 궁궐로 되돌아갈 수 있겠느냐 물었더니 뭐 언제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용케 맞았어요. 이제 민비 저 명성황후 민비의 신임을 얻은 거죠.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불러들여서 지금 저쪽 성균관대 옆에다가 큰 사당을 하나 지어줘요. 그 사당도 관우사당이에요. 관우사당을 짓고 북묘라고 이름 짓고 거기서 네네. 이제 머물게 하죠. 진령군이라고 불렀어요. 그 영이 참으로 영험한 무당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럼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정치에 어떻게 개입하냐면 아주 좀 그 정치인으로 정치를 할 관료로서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관직을 얻는 방편은 좀 이래요.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뇌물을 갖다 주죠. 뇌물을 잔뜩 갖다 주면 이제 어떤 관직이 자리가 났을 때 이제 찾아와서 물어요. 왕비가 보낸 사람이든 뭐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묻죠. 직접 이제 왕이나 왕비가 뇌물을 받지는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이제 목시성에 뭐 입구 이름을 가진 예. 이런 힘력자 들어간 이름을 가진 뭐 사람이 이제 크게 당신에게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사람을 써라. 구체적으로 말도 안 해요. 네. 근데 대개 이렇게 보면 목시성이면은 권씨나 임씨나 뭐 박씨겠다 이렇게 좀 짐작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힘력자 들어가면 뭐 근자나 아니면은 뭐 동자나 이런 글자가 들어간 이름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관직을 나눠주게 하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 임명권자는 본인이 어디에 속았는지도 모르게 이 무당에게 농락당해요. 그렇군요. 무당하게 농락당하고 그래서 예. 임명권자에게 직접 뇌물을 줬다가는 그 뇌물의 액수나 이런 것들 때문에 걷어차일 사람들이 무당에게 뇌물을 주면 관직을 얻는 그러면서도 이게 마치 신이 좀 지정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네. 만드는 이런 좀 착각을 네. 만들어내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무능하고 아무런 이제 그야말로 이제 뇌물을 준 만큼 뽑아야 되니까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국가 요직을 차지하게 돼요. 왜 무속 정권이 다 망했느냐? 니콜라이 2세가 네. 라스푸틴한테 그렇게 빠져든거나, 이제 국민왕이 자기 부인 노국대장 공주가 죽고 신돈에게 빠져든거나, 명성황후가 진영군에게 빠져든거나, 그 뒤에 이제 귀비 엄씨가 무령군이라는 또 다른 무당한테 빠져든거나 같은 방식이에요. 왜 망하느냐? 그렇게 해서 망해요. 이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사람들을 그 무당의 말만 듣고 요직에 앉히면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래 놓고도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자기에게 굉장히 이제 신이 내려준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다고 느꼈던 건 또 하나는 네. 뭐냐면 망자를 쓰고 손바닥에 망자를 쓰고 나왔는데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그거 쓰라고 한 사람이 신임을 얻을 거 아니에요. 야, 이게 이렇게 무슨 뭐 정치를 해본 적도 없고 검찰총장 하다가 그만두고 그죠? 그냥 사표 내고 나와서 그냥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뭐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는데 정치인으로서 검증받았던 시간이 길지 않고 예. 없어요. 근데, 예. 뭘 했어요? 한 게 없어요. 어퍼컷. 그래서 수사한 거 하고 박근혜 이제 국정농단 수사한 네.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이제 법무부 장관 쫓아내려고 대통령 지시를 어기고 항명파동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 뒷조사 이런 것들을 했을 뿐이잖아요. 누가 봐도 저게 대통령 저런 상황에서 대통령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될 수 있을까? 근데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럼 대통령이 된 게 누구 덕이라고 판단할까? 왕자. 굉장히 많은 요건들이 있죠. 예. 뭐 대외적으로 이제 나와서는 국민 여러분 덕입니다. 국민이 불러낸 윤석열 뭐 이런 식의 이제 구호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뭐 국민의힘 가서는 당원 여러분 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막상 그 손바닥에서 왕자 쓰라고 한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 왕자 덕분이다. 다 이 덕이다. 아, 이 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겠죠. 예. 그리고 그건 이제 믿음으로 이어져요. 강력한 믿음이죠. 누가 국민을 믿어요? 누가 당원을 믿습니까? 근데 그 사람의 예지력이나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뭔가 제안한 어떤 좀 주술적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믿게 되면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국가 전체에서 벌어져요. 왜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올라갔지?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좀 이해할 수 없었던 일 중에 하나, 뭐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찬성 뭐 대신 홍보해주고 네, 하는 네. 이런 일들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육사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하겠다고 그랬을 때였어요. 핑계도 참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육사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 그 논리를 세웠던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죠. 음. 처음에는 거기 있는 독립운동가 흉상을 전부 없애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랬었죠. 처음에는 예. 그랬어요. 그랬다가 이제 이게 말이 되고 특히 그 중에서 뭐 이회영 선생이라든가 또 김홍일 장군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육사의 정체성과 안 맞는다고 얘기할 수 없고 무슨 좌익 혐의도 없고 하니까 이제 홍범도 장군만 꼭 네. 찍어서 공산당 초소련 공산당 가입 경력이 있다 맞아요. 이걸 가지고 네. 잡아놓았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거기 무슨 정치적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무슨 이득을 보겠어요. 독립운동가를 모욕해서 게다가 이 홍범도 장군은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정말 이제 예의를 다해서 모셔왔던 예. 카자흐스탄에서 이렇게 카자흐스탄 그쵸. 민족의 네. 영웅으로 떠받들고 있는 그런 분이었었는데 그걸 굳이 그때 카자흐스탄에서 그 반대도 상당히 많았어요. 주민들이 남북이 통일되기 전에 보낼 수가 없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랄까요 분단 극복의 주도권 행사하려면 홍범도 장군 같은 분들을 남쪽으로 모셔야 된다. 라고 이제 네. 우리 정부가 그 당시 네. 문재인 정부가 주장을 했던 거예요. 카자흐스탄에 있는 동포들은 분단된 국가 중에 어느 한쪽으로 보낼 수가 없다. 이분이 애초에 평양 출신인데 평양으로 보내면 몰라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모셔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또 이제 쫓아내자. 심지어는 국립현충원에서 파묘하자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갑자기 왜 왜 그랬을까? 의문을 가지신 거죠. 네. 역사학자로서. 또 어떤 언론사에서 왜 그럴까라고 질문을 했어요. 예. 근데 이건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의 배후에는 비합리적인 동기가 있기 마련이다. 합리적으로 해석되지 않는 일들의 배후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다. 그럼 저는 비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한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느끼는 비합리적 선택과 결정들 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제 어떤 것들은 합리적으로 좀 다 밝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왜 갑자기 러시아 잘 나가고 있는 러시아 관계를 파탄내면서 우크라이나를 네, 무슨 갑자기, 혈맹처럼 예.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고 했느냐. 요건 최근에 이제 다른 좀 의혹들이 나오고 있죠. 뭐 삼부와 관련된 그런 의혹들이 이슈들. 나오고 있지만 이제 특히 인선과 관련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을 데려다 놨지 싶은 사람들이 계속 이제 좀 정권의 요직에 앉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면
스스로 이제 굉장히 극우적인 발언들을 계속해 왔던 사람들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황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국민 통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사고를 전혀 안 해요. 일방적으로 내 대통령에 대한 충성만 강조할 뿐이죠. 이제 어떻게 저런 사람을 뽑았을까? 인사에 과연 누가 작용을 했을까? 이제 뭐 1차적으로는 무슨 뭐 VIP 1, VIP 0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예. 있지만 1차적으로는 그 배우의 VIP 넘버 3든 아니면 이제 초월적 VIP가 네.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라고? 얘기가 이제 설득력이 있는 거죠. 음. 왜냐하면 이게 언제나 그랬거든요. 예. 실제로 사람을 뽑아 쓰고 뭐 어떤 사람을 믿을 만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대통령이든 대통령 부인 쪽이든 사람들 다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검찰에서 쭉 일해왔기 때문에 초기 인사들은 대부분 상당수가 검사 출신들이었죠. 알만한 사람들. 근데 그것과 그쪽과 거리도 꽤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임명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 또 다른 좀 것이 작용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게다가 우스개처럼 이게 정말 우스개인지 처음에 저도 우스개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이천에 집착하는가? 그러게요. 이게 참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비합리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비합리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네. 비합리적 동기가 있다고 해석하는 거죠. 비합리적인 동기가 있다고 해석할 네. 수밖에 없는 이 네. 상황에 대해서 음. 드러난 게 뭐 예를 들면 천공 스님 이야기라든지 학문침 전문가 이병환 씨라든지 관상과 백재권 씨라든지 뭐 지장 스님 이런 뭐 윤 후보 시절에 꼽던 그런 주변 인물들이 유독 그냥 무속인 계열과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거론되는데 이제 거론되고 있다는 것을 설마 대통령실이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진짜 답답하고 납득이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천공은 계속 네. 거론되고 있어요. 심지어 이천공으로 이름을 정했기 때문에 뭐 예컨대 의대생 증원 2,000명, 뭐 2,000명, 800에 7070 이것도 뭐 혹시 수많은 이제 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카더라도 누가 있고. 2천자들 가지고 이제 이 정권 들어와서 뭘 한다고 했을 때 2,000명 증원, 2천억 뭐 편성하고 뭐 2,000개 뭐 조성 이런 식의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들 의식까지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대통령실, 민정수석 아니면 시민사회 수석 이런 데에서 경고를 할 수도 있어요.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정상적으로 아니 이게 문제가 있다면 당신 왜 그러느냐? 경고해야죠. 마치 대통령실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것처럼 대통령의 멘토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유튜브 방송하고 그렇게 행세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 경찰 정권이잖아요. 강력하게 그게 있으면 네. 검찰에서 압수수색도 해야 돼요. 천공 유튜브. 정말 문제가 아니라면 정말 이것이 사회적으로 오해의 결과라면 근데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컨대 대통령실 의혹과 관련해서 무슨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언론사도 압수수색하고 기자도 좀 압수수색하고 이런 상태잖아요. 지금 뭐 이번에 이제 김만배 또는 이제 뭐 신학님신가요? 뉴스타파 보도 네. 때문에 뭐 구속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 허위 사실 예. 보도했다고 허위 사실 유포 또는 이제 허위와 관한 생각들이 사회적으로 이제 이게 불안 요소이고 불안한 좀 그쵸. 불안하다기보다는 불안이죠 사실은 예. 사회적으로 쓸데없는 뭔가, 논쟁이 생기는 거죠. 논쟁을 만들어내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죠. 그럼 이제 의심이 더 짙어지는 상황이죠. 아 정말인가 보다. 저 사람은 이제 성역이구나. 우리가 그 정권에 조금만 불리한 이야기를 해도 기자들조차 잡아가고 압수수색하는데 왜 저 사람은 얘기하는 것마다 정부에서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도 미리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심지어 이제 이번에 석유 묻혀있다는 얘기까지도 하는데도 왜 아무도 손을 안 대고 있을까? 이제 이런 의심까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무속 정권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정부 스스로가 방치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건 감수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 예.
아니 김건희 여사도 이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한 게 한 언론사 그 서울의 소리죠 기자와의 통화 그 녹취록을 보면은 스스로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되게 영적인 사람이다. 도사와 대화를 나눈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얘기해주신 부분을 더 강력하게 우리가 제가 그쪽으로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문제가 아니 거기에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왕자 새겼다가 효험을 보기 전까지는. 근데 오히려 다른 쪽에서 이제 이런 좀 정신적 종속 관계, 예. 정신적 이제 를 만들어내는 힘이 다른 쪽에서 작동했다고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 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뭐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고리는 굉장히 많아요. 고종이 무능했다. 고종 본인도 사실 그런데 많이 이제 의존을 했어요. 근데 진짜 의존한 거는 그 부인들이었거든요. 첫 번째 이제 부인이었던 명성황후 민씨, 두 번째 명성황후 민씨가 죽은 다음에 귀비가 되었던 황귀비 엄씨, 이런 사람들이 늘 이제 무속에 의존을 했고 간접적으로 그 사람의 이제 듣고 온 얘기에 따라서 사람을 뽑아주고 자리를 앉혀주고 이런 일들을 고종이 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무속 이게 이제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니콜라이 2세의 라스푸틴도 라스푸틴을 진짜 믿고 의존했던 사람은 황후였어요. 니콜라이 본인이 아니라 니콜라이의 부인이었어요. 예. 이제 이런 거죠. 뭐 그러니까 자아가 좀 박약하고 네. 철학이 없고 뭐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의존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걸 종교라고 봐야 되는지 이제 어쨌든 무속. 아니 그러니까 일본은 제가 이제 이걸 무교로 바꿔줘야 한다라고 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종의 종교적이죠. 뭐 종교적 심성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교라고 하더라도 이게 공동선에 대한 개념이 없는 종교다. 공동선 개념이 없는 좀 그러니까 종교로서는 뭔가 좀 결함이 있는 그런 종교다라고 본다면 이렇게 빠져들게 되면 이제 세상이 예. 신경이 안 쓰여요. 다른 사람이 뭐라든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교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집들을 가끔 봐요. 뭐 저도 이제 주변에서 꽤 된 얘기인데 휴거했던 다미선 교회에 빠졌다가 완전히 이제 뭐 폐가망신이란 말을 해야 되겠죠. 폐가망신한 그런 집을 이제 가까이에서 본 적이 있어요. 한번 보면 세상 어떤 얘기도 신경이 안 써요. 그 사람 이야기만 중요해요. 그 사람이 된다면 되는 것이고 이게 무슨 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사고, 어떤 계산, 예측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뭐 그 지경까지 가지는 않았기를 바라는 상태이지만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국가 전체로 보면 굉장한 두려움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이제 조선 시대에 국무라는 게 있었어요. 국무요? 예. 그러니까 왕은 모든 종교가 이 왕조의 번창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이제 문묘를 설치한 유교 국가였지만 그래도 이제 불교를 아예 이제 배척하지는 않았어요. 억불승요라는 말을 쓰면서도 그래서 승려들을 이제 도성 안에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면서도 불교계에서 이제 수시로 국가를 위한 기도회를 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샤머니즘은 국무라고 해서 남산의 국사당이라고 해서 이제 무당들 모여드는 이제 제례 공간을 만들고 지금 인왕산으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이제 무당들로 하여금 국가에 무슨 가뭄이 들거나 흉년이 오거나 이런 국가적 재난이 있을 때 함께 구슬하도록 하고 이런 정도의 일들이 있었죠. 국무가 이제 그렇게 동원한 경우들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왕이 빠진 사례는 거의 안 나와요. 네. 조선 시대에는 대체로 불교에 빠졌던 문종왕후라든가 무속에 빠졌던 명성왕후라든가 이제 왕후가 이런 결정들을 해 왔었죠. 그러니까 이런 좀 일이 벌어지면 늘 그래요. 이제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 자리에 올랐는가를 해석할 때
이제 그런 문제를 먼저 떠올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첫 번째로는 이제 인선이 잘못된다, 인사가 예. 잘못된다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사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려요. 예. 그리고 다 의심하죠.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그 세계에 빠져서 그냥 그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 여론을 무서워하지 않고요. 이제 예. 잘 된다 그러면 잘 될 거라고 믿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 오방당이라고 해서 왜 취임식에 5가지 색으로 만들어진 주머니가 등장을 했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냥 애교 수준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그건 뭐 문제가 되나요? 오방색 사실 우리나라 말에 예. 한국어가 세계에서 가장 색깔에 관한 자기 말이 없는 언어예요. 근데 노란색도 누리끼리하다, 뭐 노르스름하다. 그건 뭐 어떻게 색칠해 볼 수 있겠어요? 노리끼리한 색을 칠해 볼 수 있겠어요? 그걸 색이 아니에요. 예, 노르스름한 옷을 입고 왔는데. 그걸 제가 노리끼리나 누리끼리라고 표현하면 틀린 건가요? 노랑, 빨강, 파랑, 검정, 하양 5가지 색깔만 쓴 우리말이 있어요. 나머지 색에는 전부 우리말이 없어요. 그걸 오방색이라고 보통 부르는 게 한국인들이 부르는 이제 색이고 아직 남아있는 예전에 예, 있었는지 예. 모르죠. 무지개색조차도 남색, 보라색은 우리말이 아니에요. 5가지 색만 우리말이 남아 있었어. 그건 뭐 옛날부터 네. 5가지 기본색이라고 해서 한국인들이 써오던 거라서 이걸 무속이나 주술과 연관시키는 거는 조금 이제 다소 저는 그때도 지나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가 다른 차원이죠. 손바닥에 왕자 쓰고 토론에 나오는 거는 전혀 다른 그냥 차원이에요. 귀여운 차원이라고 그냥 지금 수준과 비교를 해본다면 그냥 그러니까 뭐 충분히 이해 가능한 오방색은 예, 그냥 그 오방색은 전통, 이제 우리나라의 중앙이 전통. 황색이고 예. 북쪽이 검은색이고 남쪽이 붉은색이고 동쪽이 초록색이고 파란색이고 서쪽이 저 흰색이고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방향색이라서 오상, 오색, 오방 뭐 이제 오륜 이거랑 다 이어져요. 다 이어지는 거라서 그거는 문제 삼을 게 아니었어요. 근데 예. 이제 이런 정도라면 이제 그 의존도가 상당히 심각하다. 예전에 이제 모 재벌 총수는 신입사원 뽑을 때 관상가를 옆에 두고 있었다고 예, 하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는 듣긴 예. 이제 했습니다만. 그런 이제 예. 실제로 뭐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니까 그건 뭐 사실이겠죠. 차라리 그거는 이제 관상은 사람들의 살아온 과정이나 내력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이런 식의 주술 같은 경우는 그것과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완전히 주술이란 말이에요. 예. 손바닥에 왕자 쓰고 대통령 되겠다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건 좀 심각하죠. 의존도가 전혀 네.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이 정도면 이제 그 이후에 정책 이런 것들이 난맥상을 보이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정치인에게 우리가 자주 그런 질문을 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늘 이제 여긴 뭐 오마이 TV 언론사니까 저는 옛날에도 그런 질문을 전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정치 철학. 이쪽에 뭐야? 정치인들한테 무슨 정치 철학이 있나라고 생각을 했죠.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야 정치 철학이 없으면 정치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기가 인도주의인지 아니면 이제 인본주의인지 자본주의인지 국가주의인지 개인주의인지 이런 본인 나름대로 이제 철학이 있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정치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이제 의제 설정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정치를 한다면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나의 철학을 구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이른바 의제 설정 다음에 필요한 것이 정책 개발 능력이에요. 이게 다 갖춰줘야 정치를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현대 민주주의 정치는 이런 것들을 미리 내보이는 거예요. 예. 내 철학은 무엇이며 내가 제시하는 다음 시대의 주요 과제는 무엇이며 그리고 이제 그걸 어떤 정책을 통해서 구현하겠다. 근데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일관성도 없고 보이지 않는다. 어떤 때는 이념이 중요하다고 했다가 어떤 때는 이념보다 민생이 중요하다고 했다가 또 실제로 무슨 뭐 부자를 감세하면 이것이 국가에 어떤 이익이 있는지 무슨 뭐 계속 전 정부 탓만 하고 전 정부와 다른 자기의 차별성은 뭐냐. 그래서 우리 경제가 나아졌느냐, 우리 안보가 튼튼해졌느냐, 국민들의 불안감이 전쟁 공포감이 줄어들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의제 자체가 없어요. 예.
뭘 가겠다는지 맨날 그저 자유시장 경제 네네. 얘기하고 어떤 규제 없애겠다는 얘기만 하고 이런 것만 있죠. 그래서 이분의 철학은 정치 철학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현대적 철학들. 그러니까 근대 이후에 인류가 만들어왔던 네. 수많은 이제 사조들이 있어요. 그 사조들 중에 하나가 아니다. 이미 고대로 넘어간 거 아니냐. 고대 아주 옛날에 거슬러 올라가서. 거슬러 올라가서 예. 그냥 나와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만 잘 되면 잘 살면 돼라고 하는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 수준. 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예. 의심이 계속 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예. 이제 사실은 그런데 적합한 네. 종교적 이제 신앙의 태도가 무속이니까. 라고. 예, 무속만이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무속만이 그런 욕망을 채워줄 수가 있어요. 죄 의식 없이. 다른 종교들은 그런 욕망을 품으면 그게 죄예요. 천주교라면 고해성사할 일이고, 네. 뭐 개신교도 제대로 된 개신교회라면 그런 생각을 품고 있으면 그거는 죄다라고 얘기를 해요. 불교에서는 더하죠. 무슨 그런 식의 소유에 대한 욕망, 네. 뭐 재산 증식에 대한 욕망, 이게 다 헛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런 종교들이잖아요. 오직 이제 무속만 그런 것들에 대한 죄 의식을 면제해주죠. 네. 그러니까 죄의식 없는 정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정권, 대국민 사과를 한 번도 안 하는 정권, 이런 정권을 만들어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무속과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여러분은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전우영 교수님과 함께 뉴스 호로록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국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마이TV의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로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죄할 생각 없습니까? 사죄해야죠.